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조인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와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K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H군의 담임 선생님이 K 상담 선생님께 H군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모범생인 H군이 요즘 부쩍 표정이 밝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더니 두통으로 조퇴를 하거나 보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숙제를 잘 해오지 않고 교사의 말에 반항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이야기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대요. 특이사항은 지난 학기에 다른 학교의 친한 친구가 자살한 일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군과 상담 후 K 선생님은 H군이 우울증인 것 같다며 병원 진료를 권유하였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도 우울증이었습니다. A군의 담임 선생님은 우울증은 어떤 병이며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자살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조사와 연구에서 우울증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신과적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우울장애의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우울증과 자살 행동의 연관성, 청소년기 자살 행동과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의 증상 및 진단 기준, 발달 단계에 따른 우울증의 예, 연령에 따른 우울 증상의 변화, 진단 및 공존 질환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과 자살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발달 단계 및 연령에 따른 우울 증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의 진단, 공존 질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우울증과 자살 행동의 연관성. 우울증과 자살 행동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기의 자살 행동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기저에 존재하는 정신과적 질환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과 정신과에 내원한 청소년 대상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 연구를 보면 80에서 90%에서 진단 가능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진단으로 우울, 불안, 품행장애, 약물남용이 있었는데요. 특히 우울증과 약물남용은 청소년의 자살 행동과 가장 높은 공존율을 보였습니다. 굴드 등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의 약 90%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을 시행한 연구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청소년 자살의 약 60%가량이 사망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 청소년 연구에서도 40에서 80%가 자살 시도 당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조사와 연구에서도 우울증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정신과적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 자살 행동과 정신건강. 우울증은 자살 사고를 갖게 되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전 자살 시도와 우울증의 공조는 반복적인 자살 시도와 사망에 이르는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살 사고는 성인기 정신과적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자살 사고와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종의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기 자살 사고를 적절히 치유하는 것이 향후 성인기 삶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삶의 경과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인데요. 퍼거슨 등이 뉴질랜드에서 같은 해에 출생한 출생 코호트를 25년간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재발이 성인기의 예후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우울 증상의 사파의 수와 21세에서 25세 사이의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 사이에 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향후 자살 행동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아 청소년의 우울증. 그렇다면 우울장애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신질환의 원인을 설명하는 생물, 정신, 사회적 요인 가설에 따라서 우울증의 원인 역시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사회적 요인은 다시 정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들 세 가지 요인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울증의 생물, 정신, 사회적 요인 가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우울장애 부모나 친척이 있는 경우 우울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우울증의 유전율을 40%로 높게 보고하였습니다. 신경학적 요인은 우울증이 뇌신경계 이상과 연관된다는 증거인데요. 신경 내분비계 이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축의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의 이상 등이 관찰되었으며 신경 생화학적 이상으로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조절 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뇌 영상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 청소년의 뇌에서 다양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정신사회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자녀 관계 모델, 인지 왜곡 모델,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정서 조절의 문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자녀 관계 모델을 보면 우울증이 부모-자녀의 애착이나 관계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부모에게 기분장애가 있을 경우 학대나 방임을 유발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 왜곡 모델에서는 자기 자신, 세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우울장애를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왜곡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사건 후 우울장애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도 우울증의 요인인데요. 아동기 학대와 방임이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동기 학대는 우울증의 조기 발병, 낮은 치료 반응률, 우울증의 잦은 재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학령 전기의 아주 어린 아동에서 나타나는 자해나 자살 행동은 지속적인 학대, 방임과 같은 유해한 가정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 조절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이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낮고 보상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우울증이 형성되는데요. 이를 표현한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전이나 신경학적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가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의 경험은 개인에게 있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 즉 인지적 표상과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특정 생활 스트레스가 방아쇠와 같이 작동하여 우울증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여 우울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우울증의 생물, 정신, 사회적 요인의 예시로 어느 고등학교의 남학생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우울증을 앓았으며 아기 때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어 수차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무기력하여 아이를 많이 보살펴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냈으나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고 다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점차 의욕이 상실되어 갔습니다. 매사에 무기력하며 분노 폭발 등의 문제를 보이며 잠만 자고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하여 하루에 2-3시간 게임을 하다가 점차 밤을 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일주일에 평균 2-3일씩 학교를 결석하며 게임에만 몰입하였는데 하루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자신의 방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려는 행동을 보여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퇴원 후 정기적인 외래 치료와 가족 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는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으며 어릴 때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적 애착 경험의 부족과 방임이 의심되는 과거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인지적 표상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사춘기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겹치면서 우울 증상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기 우울 증상은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이 흔하며 행동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례에서도 과다수면, 무기력증, 무의욕증과 더불어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버지와의 다툼, 꾸중과 같은 방아쇠 요인이 작용할 경우 자살 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증상 및 진단 기준. 이번에는 기분장애의 우울사파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요 우울증은 주요 우울사파가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며 만성 우울증은 주요 우울사파를 만족하지 않는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극성 우울증과 기분순환 장애인데요. 양극성 장애에 나타나는 우울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우울증 1형은 조증사파와 주요 우울사파가 각각 1회 이상 사파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며 양극성 장애 우울증 2형은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사파가 각각 1회 이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기분순환 장애는 조증,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사파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기분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성격장애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흔한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전보다 명백한 기능의 저하가 있어야 합니다. 2주 동안 다음에 9개의 증상들 가운데 5가지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첫째,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동안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으로 우울한 기분 상태가 주관적 보고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되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짜증이 많고 예민한 기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동안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 흥미와 즐거움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중임에도 체중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 또는 현저하게 식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그 나이에 기대되는 만큼의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 것도 해당됩니다. 넷째, 불면 또는 지나치게 잠이 많이 오는 과다수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정신운동이 초조하거나 지체되는 것입니다. 즉, 안절부절 못하거나 생각과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피로하고 에너지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무가치한 느낌이 들거나 부적절할 정도로 지나친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생각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즉, 평소보다 우유부단해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특별한 계획이 없는 반복적인 자살 사고, 자살 시도 또는 자살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5. 발달 단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이해. 이번에는 영유아기, 거름마기, 학령정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발달 단계에 따른 우울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우울 증상은 매우 드문데요. 활기가 없고 애착 형성이 어렵습니다. 보통 부적절하고 해로운 양육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르네 스피츠가 아나클라틱 디프레션이라고 불렀는데요. 부모와 오래 분리되거나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 생기는 유아 우울증으로 수용소나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이거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인해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칭얼거림, 위축, 체중이 늘지 않거나 감소, 성장장애, 감염에 잘 걸리고 무표정하거나 지적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증상들을 보입니다. 거름마기의 증상을 볼까요? 거름마기 아이의 우울증은 짜증스러운 기분을 보이거나 걸음마, 언어, 대소변 가리기 등의 발달이 늦는 경우가 흔합니다. 악몽, 야경증이 있거나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유난히 매달리거나 지나친 공포 불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반항적인 행동을 하며 잘 놀지 않습니다. 학령 전기의 증상은 어떠할까요? 잘 웃지 않고 슬퍼 보이며 매사에 무관심합니다. 짜증과 분노도 잘 냅니다.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어 있으며 행동이 느려지고 잘 놀지 않습니다.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슬프다고 말로 표현하며 무가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잘 타고 겁이 많으며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자살에 대한 사고를 보이기도 합니다. 학령기의 증상은 성인의 우울증과 유사한 면이 나타납니다. 학교 성적, 운동 능력, 취미활동 등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또래 관계를 피합니다. 또한 반항적 성향이 있으며 분노하고 자주 싸움을 합니다. 과잉행동, 집중력 장애, 신체적 증상,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거나 자살 사고를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증상은 어떠할까요? 즐거움이 없는 무쾌감증이 있으며 지루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기분의 변덕이 심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학교 성적이 저하되고 또래 관계가 위축됩니다.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행, 약물남용, 성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6. 연령에 따른 우울 증상의 변화.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 우울 증상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증상들은 성장 저하, 신체적 증상, 과민함, 의존성 등을 들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증상들은 무쾌감증, 우울감, 정신운동 지체, 일주기성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가정 환경적 요인이 강하며 다양한 공존 질환을 보입니다. 성인의 우울증과 다른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반드시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집중력 장애와 학업 부진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신체 증상의 호소가 많습니다. 넷째로 친구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섯째로 비행과 일탈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진단 및 공존 질환. 우울 장애는 어떻게 진단하고 공존하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는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기나 거름마기 아동처럼 어린 아동에서의 우울 증상은 학대와 방임에 의한 성장 장애와의 감별이 필요하며 학령 전기, 학령기 아동은 분리불안 장애 또는 우울한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와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례에서는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를 감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기 우울 장애는 다른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한 것으로는 ADHD, 품행 장애, 불안 장애 등이 있습니다. 8. 치료.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는 정신사회적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신사회적 치료는 먼저 개별 정신치료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어린 아동에서의 놀이치료와 청소년에서 통찰지향 정신치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 중심 정신치료, 가족치료도 있으며 그 외 치료 방법으로 사회기술 훈련과 부모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에서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치료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치료에 대한 흔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다. 둘째, 중독이나 의존이 된다. 셋째, 뇌의 발달을 저해한다. 넷째,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약이 독해서 뇌나 신경이 상한다. 여섯째,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일곱째, 아이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한다. 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근거 없거나 과장된 편견이나 오해들로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질병의 경과를 만성화시키거나 회복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권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심각한 수준의 자살 사고와 자살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기 파괴적 충동 및 자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약물 남용 및 의존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심한 불면, 초조, 감정 폭발, 절망감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적응에 심각한 장애가 오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우울증의 발생 요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 종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울증의 생물학적 특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정서적 방임이나 부적절한 가족 내 경험이 우울 증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경우에는 가족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표상과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에 인한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관계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기 우울장애는 성인기 우울장애와 연속성을 갖는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우울 증상이 임상적으로 유사해지며 성인기의 우울장애 중 청소년기 발병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기 우울장애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성인기 재발률이 매우 높으며 유전적으로 우울장애 아동에 친척해서 우울장애 발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기 우울증을 잘 감별하고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하고 지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울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성인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을 가진 학생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우울 증상은 흔히 학업 수행의 저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나 학업의 부담이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상황을 조절해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수업만 출석하거나 보다 자극을 줄일 수 있는 구조화된 교실 상황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거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컴퓨터 등 다양한 수업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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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우울증과 자살 행동의 연관성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우울증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신과적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 자살 행동과 정신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울증은 자살 사고를 갖게 되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전 자살 시도와 우울증의 공조는 반복적인 자살 시도와 사망에 이르는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소아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며 나타납니다.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 요인, 신경학적 요인이 있으며 정신사회적 요인에는 부모, 자녀 관계, 인지 왜곡,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정서 조절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증상 및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기분장애의 우울사파로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과 기분순환장애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즐거움의 상실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전보다 명백한 기능의 저하가 있어야 합니다. 2주 동안 주요 진단 기준 9개 중 5개를 만족하는 경우 주요 우울 증상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우울 증상을 영유아기, 거름마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령에 따른 우울 증상의 변화에는 연령에 따라 우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및 공존 질환에 대해 학습하였는데요. 아동기 우울장애는 다른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ADHD, 품행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정신사회적 치료, 약물치료, 입원 치료가 있는데요. 아동기 우울장애는 성인기 우울장애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아동기 우울증을 잘 감별하고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장애와 자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